원장님 보내드렸고요. 3부 오늘은 무좀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좀 보여줄까요? 네, 오늘은 피부에 모든 것 무좀. 지금 뭐 장마철이니까 무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성하고 있죠. 외래 환자들도 보면 정말 무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전체 외래 환자의 한 10% 이상이 무좀이에요. 무좀과 발토 무좀으로 오는데 오늘은 그 무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무좀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피부의 구조를 또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피부의 구조는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보면 표피, 진피, 피하 지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하 지방은 뭐 살찌는 거니까 빼고, 진피는 특별하게 질환이 잘 안 생기니까 또 빼고, 표피에 생기는 것 중에 표피의 가장 바깥쪽이 각질이에요. 그래서 각질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곰팡이균이 감염이 됩니다. 그럼 운동선수들 땀 많이 흘리고 발바닥에 그러니까 이제 많이 생기니까 아슬레트 풋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부에 피부 사상균, 이게 이제 무좀균이에요. 학술용어로 여기는 이제 트리코프톤 루브룸이라고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곰팡이에요. 곰팡이가 발의 가장 바깥쪽에 각질층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이렇게 반지하 같은 경우에 보면 벽에 물이 좀 스미면 그게 곰팡이 피잖아요. 벽지에. 똑같습니다. 각질에 곰팡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하고 본인의 요인 두 가지가 겹쳐지면 무좀이 성하게 되죠. 이 무좀균, 곰팡이가 사상균, 뭐 진균, 뭐 곰팡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그 피부에 곰팡이가 피는 가장 큰 요인은 습도가 높아야 돼요. 곰팡이가 습도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온,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면 곰팡이 피는 거, 여름에 곰팡이 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어디에 잘 생기느냐? 각질이 두터운 데 잘 생기죠. 곰팡이가 감염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먹을 게 많은 데 가서 감염을 일으키죠. 자, 우리 입술엔 각질이 없어요. 우리 입술에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절대로 무좀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도 각질이 얇아서 무좀이 안 생깁니다. 얼굴 피부에는 거의 안 생깁니다. 그럼 각질이 제일 두터운 데가 어디예요? 발바닥 각질이 한 4, 50층이 돼요. 제일 두텁죠. 곰팡이 입장에서 볼 때는 먹을 양식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발을 신죠.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죠. 그리고 신발 신고 양말 신고 있으니까 습도가 높아지죠. 여름에 장마철에 비도 좀 축축하게 신발에 젖으면 아주 뭐 곰팡이 입장에서는 세상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부에 이 곰팡이균을 잡아먹는 세포 매개 면역,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가 작동을 하면 이 곰팡이가 자라 죽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해서 내 몸의 CMI,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가 세포 매개 면역이 되게 면역력이 높으면 고온 다습해도 곰팡이균을 다 싸워서 이겨서 박멸시켜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몸의 면역이 좋으면. 그런데 내가 밤새 무리하고 뭐 너무 혹사해서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다른 만성적인 소모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CMI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발 관리를 잘해도 곰팡이 쓸어요. 그래서 환경적 요인, 고온 다습하고 각질이 많은 요인, 그 다음에 내 몸의 면역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무좀이 아주 성하게 되죠. 그래서 여름에 일단 환경적인 요인이 곰팡이가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무좀 환자가 늘어나는 거죠. 특히 당뇨가 있거나 어떤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 다음에 만성적인 뭐 내부미계통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걸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좀의 종류는 이제 뭐 임상 종류로 여러 개 나누기도 하고요, 균의 종류로 여러 개로 나누기를 하는데 치료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학술적인 뭐 흥미는 있지만 치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뭐 학술적으로 나누면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향입니다. 여기에 제일 잘 생겨요.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 그러니까 네 번째 지간에 이런 식으로 허물이 벗겨지면서
심하게 가렵습니다. 제일 잘 생기는 데가 요 부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딱 달라붙어 있는 요런 자리에 습기 찬 상태로 있으면 이런 지간형 곰팡이 감염이 제일 잘 생기죠. 되게 가렵고 쥐어뜯으면서 2차 감염이 되는데, 임상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지간형이 생기면 이 피부가 찢어져요. 거기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열상처럼 찢어져요. 이 상태에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찢어진 피부 상태로 뭐가 들어가냐? 세균이 들어가요. 이걸 이제 발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로 세균이 들어가요. 세균이 들어가면 임파관을 타고 쭉 올라가서 이 사타구니까지, 여기 발이라고, 다리라고 생각하면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 사타구니 부위까지 임파관이 타고 들어가면서 다리가 퉁퉁 부어요. 이게 이제 봉화지기염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게 되게 많이 걸려요. 연세가 들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세균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이 지간형이 갈라지게 되면 이쪽으로 세균 들어가면 이 무조건 일주일 입원하셔야 됩니다. 이 피하 지방 쪽으로 임파관을 타고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가래토까지 붙거든요. 그 사타구니 회원부에. 그러면 이게 먹는 항생제나 근육주사 항생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입원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간형의 무좀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무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가 조금이라도 갈라졌다 그러면 항생제 연고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봉화지기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심심찮게 제가 입원장 끊는 대학병원 가서 입원하셔야 됩니다고 보내는 환자들이 일주일에 한두 명 나와요. 여러분들 각별하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간형 무좀. 그 다음에 이제 각질이 두터워지는 곽하형 하이퍼케라토틱 타입의 무좀이 있습니다. 잘 생기는 자리가 이 발 뒤꿈치예요. 발 뒤꿈치. 이렇게 보면 각질이 되게 두터워져서 심한 경우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이쪽에 갈라진 쪽으로는 봉화지기염이 잘 안 생겨요. 만성적인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만 이렇게 과각화형으로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개는 보면 발바닥의 다른 부위에도 다른 형태의 무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만 있는 경우에는 꼭 무좀이 아닌 다른 병도 되게 많아요. 어릴 때 아토피 앓았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 월경 끝나면 생기는 그런 발 뒤꿈치가 두꺼워지는 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인 습진에 의해서 발이 또 이렇게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다른 부위에, 발바닥의 다른 부위에 무좀이 동반돼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과각하형 무좀으로 봐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르는 약이 이 두꺼운 각질을 다 뚫고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약을 바르면 다 낫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제일 가려운 무좀입니다. 엄청 가려워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모식도로 그려놨는데 발바닥에 수포가 생겨요. 수포형 무좀입니다. 그럴 때 보면 다 여기 물집이에요. 가는 물집이 있고 넓게 각질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는 뭐 전형적으로 무좀이라고 쉽게 진단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양 자체가 무좀의 모양으로 이렇게 각질도 많이 일어나면서 수포가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좀 그 수포가 여기 오목한 부분 있죠. 여기에 몰려 생기면 이게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한포진이 그렇게 생기고, 또 하나는 농포성 건선이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단이 좀 어려워지는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목하지 않은 뭐 발뒤꿈치나 이런데 발바닥 딱딱한 부분에 이렇게 수포가 생기면서 각질이 벗겨지면 이거는 진단은 이제 쉽죠. 무좀 진단이 쉬워지는데, 오목한 부분에 수포가 생겨 있다. 양쪽 발에 대칭적으로 생겼다. 그러면 한포진이라든지 농포성 건선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치료가 좀 진단이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요 세 가지 형태의 이제 무좀이 있는데, 이 무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르는 약이 있어요. 바르는 약. 요즘에는 항진균제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약만 열심히 바르면 이런 그 지간형의 경우는 서너 달, 요것만 있을 때는 서너 달만 약 발라도 낫고요. 이런 과각화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발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수포용도 보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약 바르면 다 좋아져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발에 무좀 생겼다 그러면 한 1년 약 바른다 생각하고 계속 발라야 됩니다. 금방 좋아지거든요. 이런 수포형이라든지 치간형은 금방 좋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한 달 이내 끊으면 재발해요. 이렇게 과각형의 경우에는 바르는 약 갖고 힘들기 때문에 먹는 약을 같이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뭐 간 기능이 이상이 없고 전신 건강 이상이 없으면 먹는 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치료는 어떻게든지 약을 쓰게 되면 열심히만 바르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씻고 잘 말려야 돼요. 특히 이제 아침에 샤워하시는 분들이 대충 급하니까 출근 시간이 쫓기니까 말리고 급히 나갈 때 발가락 사이에 이런 그 물기를 다 제거하지 않고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고 신발 신고 출근하게 되면 하루 종일 습도가 높은 상태가 되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샤워했을 때 반드시 충분하게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고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수건을 써야 되는 이유는 내가 무좀이 있을 때 내가 쓰고 다른 사람이 쓰면 또 옮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발가락 양말을 신는다고 해서 과연 이게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저는 뭐 약간 회의적이긴 해요. 그거보다는 출근하면 슬리퍼 신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발가락 양말 신어도 구두 신고 하루 종일 있으면 8시간, 10시간 있으면 발가락 사이에 땀 다 차죠. 물론 뭐 아닌 것보다 좀 낫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내에서 사무실에서 슬리퍼 신기를 나는 장려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한여름 여러분 무좀에 걸리지 않게끔 걸린 무좀은 빨리 약 발라서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걸리지 않게끔 발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죠. 쥐젖요? 쥐젖은 여기서 검색하면 나와요. 비욘드에서 쥐젖 검색하시면 강의한 게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데, 원인은 1번은 저게 노인성 변화에 늙으면 생기는 거예요. 늙으면 생기는 거고, 드물게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만 때문에 생깁니다. 살찌면 생겨요. 비만은 뭐 만병의 원인입니다. 치료는 제거하면 됩니다. 미피님은 공부하셔야 될 나이인데 중1인데 이렇게 맨날 이것만 보고 있어도 될까요? 뭐 인상서 생기는 주름은 나이 들면 보톡스 맞아야 됩니다. 이제 유튜브 그만 보시고요. 빨리 가서 공부하세요. 이 시간까지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으면 나중에 여기까지 가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무좀약을 바르면 노랗게 변한다? 그런 거 없어요. 무좀약은 잘 마사지해서 바르면 스며들면 그만입니다. 노랗게 변하는 거는 글쎄 뭐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약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무좀약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네스텐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네. 발톱 무좀에는 가장 좋은 게 주볼리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톱이 각질이 두꺼워서 약이 잘 내려가지는 않아요. 투과가 안 돼요. 발톱 밑바닥에 이제 무좀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동화작에서 나온 주볼리아가 바르는 약으로는 제일 낫고요. 발톱 무좀을 약을 먹지 않고 하겠다 그러면 주볼리아 같은 걸 쓰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레이저 치료하게 되면 곰팡이균을 잘 죽일 수가 있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고 갈라지면 이제 병원에 가서 전문의 선생님이 진단을 해봐야죠. 본인이 셀프로 진단하기 힘들 겁니다. 굳은 살인지 무좀인지. 본인이 뭐 진단을 할 수가 없죠. 보고 필요하면 이제 균 검사도 해봐야 되고요. 양말을 신고 다닌다. 굳은 살이라면 두터운 양말을 신고 편한 신을 신으면 좀 낫겠죠. 발 하루에 한 번만 자기 전에 퇴근해서 잘 비누질해서 발가락 사이사이 잘 씻고 잘 말리면 그 정도만 해도 무좀은 예방이 되죠. 아침에는 발 안 씻어도 되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생활의 문화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문화이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죠. 굳이 따지면 저녁 때 와서 꼭 씻고 말려야 됩니다. 보습제요? 안 쓰는데요. 저는 얼굴에 바르는 게 없습니다.
뭐 수건 같이 수도 옮고요. 뭐 바닥 같은 데도 옮죠. 특히 이제 뭐 집안 식구끼리 옮는 그 경우보다는 다중 이용 시설, 공중 목욕탕이 제일 확률이 높죠.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잖아요. 예. 여러분 뭐 점을 레이저로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진피 모발은 반드시 성형 수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꼬매고 도려내고 꼬매야 됩니다. 그 진피 모발은 레이저로 제거하게 되면 그냥 푹 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3mm 이상의 깊숙한 진피 모발은 처음부터 이렇게 도려내고 꼬매는 수술을 하는 것이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납니다.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되게 본인 스스로가 수술 결과에 대해서 예민해요. 좀 전에 이제 신동 원장하고도 얘기해서 봐서 아시겠지만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본인이 약간 그 본인 스스로가 미적인 감각에 대해서 되게 좀 예민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술 결과에서 본인이 되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하자 그러기도 하죠. 네.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흡입하면 독성이 또 안 좋다던데 알코올 수압에도 알코올성이 들어있고 크리오신에 알코올성이 들어있고 그거 뭐 그 정도 마셔서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예,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됩니다. 일부러 흡입할 일은 없잖아요. 예. 모든 화학 물질은 독성은 다 있죠. 뭐 비누는 독성 없나요? 필요한 만큼 쓰는 거죠. 크리오신에 들어있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발라갖고 동성 생긴 경우가 뭐 지난 70년 동안 한 케이스도 없었으니까요. 예. 안심하고 편하게 바르셔도 됩니다. 일부러 굳이 뭐 그 냄새 나는 걸 들이킬 필요는 없죠. 내가 바르는 도중에 냄새가 좀 코로 들어왔다 해서 그게 독성이 있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독성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약간만 보도가 되면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먹으면 간에 독성이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 정도 양을 안 먹는다는 거죠. 들어갈 일도 없고. 24시간 아니에요. 약 바르고 밤에 잘 씻고 약 바르고 그다음에 아침에 샤워하시는 분이면 한 번 더 씻게 되니까 한 번 더 바르고 그러면 되죠. 24시간, 12시간 간격으로 2번 바르시면 됩니다. 씻는 건 상관없어요. 다 바르면 스며들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새 발톱이 나와요. 그래서 위에 발톱은 죽은 발톱은 빠질 거예요. 발 뒤꿈치의 각질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이 그냥 여성들의 경우에 폐경하고 생긴 거라든지 뭐 굳은 살이 생긴 거라든지 아토피 때문에 생긴 거라든지 이런 거 제거하고 보습제 발라주면 돼요. 근데 무좀이면 제거하면 그 제거하느라고 막 발을 갈았어. 그럼 온 발바닥에 방바닥에 무좀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각질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좀이면 하면 안 되죠. 약 발라야 되죠. 네. 다른 거라면 발 관리하고 보습제 발라주면 돼요. 두피에도 무좀이 생기는 거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 이제 기계로 했던 바리깡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것도 뭐 전기로 하고 소독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바리깡을 이렇게 손으로 척척척 해서 기계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둥그렇게 빠지는 그런 게 생겼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뭐 무좀 원인은 똑같습니다. 곰팡이 쓰는 거예요. 크리오신하고 디페린 쓰고 있으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BHA 살리실란 화장품 갖고 이런 거 좋아지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다. 크리오신만 발라도 효과가 있으면 그것만 쓰고요. 좀 더 심하다 그러면 디페린까지 쓰시고요. 네. 주방에서 장화 신고 있다고요. 무좀 예방법이요. 예방법은 씻고 잘 말리는 거라니까요. 장화를 계속 신고 있다 그러면 양말을 뭐 예를 들어서 한 서너 시간에 한번 갈아 신는다든지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장화를 신고 있으면 무조건 걸립니다. 왼쪽 팔등만 햇빛이 닿으면 두드러기가 나서 가려운 햇빛하고 상관없는 다른 병일 거예요. 동양인은 햇빛 알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햇볕에 쏘여서 생겼다 그러는데 동양인은 안 생긴다고요. 백인들만 생겨요. 백인. 스킨 타입 1, 2번. 한국 사람 중에 백인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이걸만 갖고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햇볕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부가 가려운 병원 나오시면 보면 진단 금방 해요. 네. 발톱이 두꺼워지고 하게 되면 무좀이에요. 무좀약 바르시면 돼요. 주불야 처방마다 쓰시면 돼요. 군대 가서 워커 신고 행군하면 이제 군대 행군의 종류가 처음 사병들 입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연병장 행진이죠. 왜냐면
군대라는 조직은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을 뺑뺑이 돌리고 힘들게 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돌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병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야외로 이제 야외 교장 훈련을 하는데 처음 나가는 야외 교장을 4km로 분장을 시켜요. 4km 행군. 4km 행군이면 보통 50분 행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8km, 그 다음에 10km, 그 다음에 20km, 50km, 마지막에 훈련 한 12주차쯤 되면 장기 훈련할 때 100km 행군을 시키죠. 왜냐면 매일 걷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좋아지고 살 빠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거리 행군을 시키는데 보통 행군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50분 행군에 4km, 산악 행군 4km, 평지 행군 5km 이 정도 해요. 그러면 한 서너 시간 정도 행군을 하면 워카를 벗기고 대개는 그 근처 겨울 아니면 근처 개울가에서 발을 씻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군을 시킬 수 없고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그 훈련장 보면 그 언저리에 한 번 정도는 발 씻고 한 20-30분 쉴 수 있는 점심 먹고 뭐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배려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건도 갖고 가니까 군장 안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피곤하니까 안 씻고 들어 누워버리고 쉬고 그러는데 행군을 할 때 장거리 행군 가면 반드시 한 번은 서너 시간에 한 번은 하다못해 그냥 워크를 벗고 바람을 통풍을 시키고 발을 잘 말리는 것만 하더라도 훨씬 무좀을 예방할 수가 있죠. 남자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군대 가는 남자들이 불쌍하죠. 불쌍한 게 아니라 뭐 당연히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가야 될 일을 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사회적 불이익이 무좀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육군 같은 경우에 사병 18개월,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게 20개월이죠.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게 24개월. 어찌됐든 2년, 안팎으로 사회생활 못하는 건 2년 반 내지 3년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 좋은 시간, 필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2년 이상 그 사회 단절이 있는데 그 단절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국가가 필요해서 강제로 동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무정 걸리는 것 정도야 뭐 약 바르면 나으니까 해결이 되지만 평생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2년 동안 단절이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 그 혜택을 군대 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알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보상을 하자. 군대를 갔다 온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하자라고 얘기해도 다 반대하는 걸 봐서는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입에 발린 소리다. 정말 고마우면 그 보상을 법적으로 해주는 게 옳죠.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은 당연하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공짜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회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징병률이 90%예요. 징집 대상자의 10명 중에 9명을 군대를 데리고 가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군인에 대한 병력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만 했다면 대한민국 행정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장이 이런 잘못된 정책을 지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징집률이 60%입니다. 늘 전쟁을 하고 늘 비행기가 뜨고 늘 총탄이 오르내리는 이스라엘에도 징집을 할 때 징집률이 60%입니다. 10명 중에 6명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휴전국이지 교전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9명을 데려가요. 무슨 얘기냐면 3명은 군대 가서 견디기 힘든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어떤 병무 담당자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현대 가보면 사단별로 1개 대대 정도는 관심병사, 그것도 뭐 관심병사라면 자존심 상하니까 뭐 특별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다 입에 발린 얘기예요. 군대 가면 안 되는 사람을 끌고 가고 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약한 사람 기준으로 훈련을 시키게 되면 강군이 되질 않죠. 약한 약체 군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하고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징집률이 90%였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군사 담당, 군사 전문가란 분들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징집률을 60%대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건강한 사람을 데려가서 제대로 된 강한 군인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의사가 왜 그런 걸 알고 있냐. 의사는 공부하면 다 압니다. 의사든 아니든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이는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부르는 불이익에 관한 얘기도 하고요. 군대의 문제이기도 해요. 90% 징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무리하다. 잘못됐다. 그래서 군 내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 중에 그런 것들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병력을 수행하고 있는 이 더운 여름에 병력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후배 장병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그 다음에 수해 대책에 대민 봉사가 아니라 생색내기 대민 봉사를 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피해 장병이 나오지 않도록 공명심에 들던 지도자, 지휘자관들이 무리하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전신 마취하면 악성 고열증이 생깁니다. 이거는 만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마취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심한 경우에는 그냥 아이스 버킷에다 담급니다. 그냥 아이스 버킷에 담가요. 이유가 없어요. 뭐 특별히 감염이 아니고 열이 나는 겁니다. 치료를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죠. 두피 모낭에 모낭충이 많이 오르는 게 어떻게 치료하나요? 모낭충이라는 것은 정상세균입니다. 뭐 개수가 많지, 숫자가 많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감으면 되죠. 뭐 하루에 2번 감으세요. 네. 안심하고 쓰셔야 됩니다. 일부러 그냥 하고 들이쉬지만 않으면 돼요. 네. 팔, 목에 잘 발라야죠. 바르려면 다 바르십시오. 그래야지 피부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합성되려면 어느 정도 노출돼야 되죠. 이렇게 반바지 입으시고 1년에 뭐 좀 여름에 한철 좀 태운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녹물이요? 녹물에 여드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피부에 마셔도 곤란하고 뭐 피부에 발라도 좋지는 않겠죠. 네. 일주일 붙이고 있으면 됩니다. 네.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군대 가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군대 안 가는 여성 50%, 그다음에 빠지는 남자 10%. 그러니까 전 국민의 징집 대상 연령의 60%는 군대 가고 40%만 가요. 그러니까 그 40%한테 뭔가를 해주자 그러면 60% 입장에서는 안 해줘도 되는데 왜 해주냐 이렇게 되죠. 되게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입사 시험에서 생기는 거죠. 네, 피부는 타고나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레이저 한다 그래서 피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흑인이 뭐 레이저 많이 하면 백인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질병이 있을 때 레이저를 하게 되면 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 빼는 레이저 빼면 그는 완벽하게 없어지죠. 그러나 뭐 기미 없애는 레이저 흐려질 뿐입니다. 다시 재발하고요. 그 다음에 검버섯 두꺼운 거 어비모로 제거하면 뭐 그건 완벽하게 제거가 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는 게 있고 일시적으로 뭐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내 피부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타고난 피부는 변하지 않아요. 피부는 타고나는 겁니다. 피부만 타고나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신체적 특징은 전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피부, 예를 들면 뭐 심한 여드름이 나왔다, 약 먹고 약 발라야죠. 저처럼 대머리다, 약 먹어야죠. 그런 약이 있으면 약을 쓰는 거고, 약이 없어서 뭐 어떤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뭐 레이저가 됐든 칼로 하는 수술이 됐든 필요하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햇볕 알러지 동양인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백인들만 생깁니다. 포마드 왁스 스프레이가 무좀 왜 일으켜요? 일으킬 게 없죠. 머리가 뻣뻣하고 기름 발라지는 거죠. 별 병을 일으키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포마드나 왁스나 스프레이 안 쓰는 이유가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불쾌해요. 느낌이 불쾌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도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머리를 하고 다니죠. 빗질하면 하고. 제가 방송할 때 제일 힘든 게 지금은 이제 선거운동 좀 했다고 방송도 못하고 있지만 동심이 같은 거 방송을 하면 제일 무거운, 이제 힘든 게 두터운 분장과 머리 헤어스타일링이에요. 정말 무거워요, 무거워. 여기 위가 다 무거워. 화장도 무겁고, 여기 발라가지고 머리 헤어스타일링 해놓는 것도 무겁고 되게 무거워요. 방송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씻는 겁니다. 병을 일으키나 그런 건 없어요. 불편하죠. 어떤 사람은 또 즐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무겁더라고요. 손등의 편편사마귀는 일단 여러분 요 유튜브에서 비욘드에서 사마귀 검색하시면 사마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루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0, 30대면 편편사마귀일 가능성이 많겠지만 60, 70대면 검버섯일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떤 병인지는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에요. 스테로이드라는 게 콜라겐을 약하게 하고 콜라겐을 분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얇아질 수밖에 없죠. 혈관이 늘어나고. 그래서 필요할 때 짧은 시간 쓰면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좋다고 오랜 기간 남용하면 이제 피부가 망가지죠. 무좀은 아프지는 않습니다. 발톱에 멍든 거는 멍이 든 거고요. 각질까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무좀도 그 중에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 글만 갖고는 환자분이 무좀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 채널을 못하는 이유가 방송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제 개인 채널에서 했던 거는 주로 이제 정치, 경제, 역사, 물리,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 전공 분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게 지금 제가 피부과 얘기하듯이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선이에요. 상식은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 10만이 넘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일주일,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한 2, 3일 준비하면, 그러니까 8시간 내지 10시간 준비하면 한 3, 40분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의 자료가 만들어지죠. 그걸 하려니까 되게 힘들죠. 그래서 지난 3년 유튜브 하는 사이에 얻은 게 성인병을 다 얻었어요. 비만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그래서 일단 몸을 좀 추스리고 있습니다. 체중도 거의 한 7, 8kg 뺐고요. 혈압 이제 거의 정상이 됐고, 그래서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좀 이제 건강이 추스려지고, 자료 만드는 시간을 잘 할애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DH킴님. 사람들은 이제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는데 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윤회라는 얘기도 하고 또 기독교 계통에서는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번 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생망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생에 망한 거는 다음 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생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피부 태어나려면 다시 태어나도 유전자가 똑같으면 또 도자기로 안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닌 거를 갈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피부가 여드름이 많이 나면 난 도자기랑 거리가 있다. 여드름 없이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살아야 되겠다. 약 먹고 약 바르세요. 내가 대머리로 타고났어요. 약 드시고 약 바르세요. 아토피로 타고났다.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사 치료 있으니까 치료를 받고 사세요. 그런 노력을 해도 잘 타고난 사람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좋은 피부 가진 분들이 나와서 물세안을 어떻게 하고 어떻고 이렇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 원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믿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세상에 제일 바보가 안 되는 일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병이 있으면 피부과에 가면 좋은 약이나 치료가 있으니까 치료받고 사는 거예요. 결절성 양진의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은 정신과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양진이 생겼을 때는 주사를 맞든 약을 바르든 그러면 돼요. 손발톱은 그냥 깔끔하게 자르시면 되는데 발가락은 직선으로 자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양쪽으로 파고드니까.
피부에 따라서 비누가 달라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비누가 주 성분이 기름 빼는 거예요. 도브가 됐든 다이알이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누 쓰시면 됩니다. 제 진료하는 월금토 3일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쓰세요. 여드름 많이 나는 사람은 크레오신 뭐 평생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네. 루푸스라는 거는 저는 심각한 병이에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루푸스 중에서 부분적인 루푸스, 이제 국소 부분에 생기는 게 있거든요. 피부에만 생기는 루푸스라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시스테믹하게 SLE, 전신에 생기는 루푸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 중에 광감인성이 있죠. 그건 햇볕 알레르기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병 자체가 햇볕에 예민하게 만드는 거죠. 문항충 항생제 먹을 일 없습니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항충에는. 문항충이 있다 그러면 잘 씻고요. 크레오신 바르고 로젝스 연고 정도 쓰시면 돼요. 약 먹을 필요, 항생제가 전혀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문항충은 기생충이기 때문에 쓰신다 그러면 로젝스나 수란트라 같은 기생충을 죽이는 약을 써야 돼요. 약 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예, 수문스러워서 피부는 좋은데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하게 잘 타는 피부예요. 햇볕을 보면 쉽게 타는. 그러니까 도자기는 아니에요. 흰 조선 도자기는 아니에요. 백자는 아니고요. 햇볕을 보면 잘 타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굉장히 신경 써서 바르죠. 대머리는 막는 게 아니고 대머리는 유전이에요. 그래서 20대 중후반부터 표시가 나요. 그럼 그때부터 약 먹으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조상이 없는 거는 나는 없어요. 수영장 무좀 잘 걸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영장 물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수영장 바닥,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옷 갈아입는데, 그럼 온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발 디디면 무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대중에 모이는 데 갔다 오면 반드시 집에 돌아오면 발은 비누질에서 잘 씻고 다시 말려야 돼요.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대중목욕탕 절대 안 갑니다. 네. 제가 대중목욕탕을 가게 되면 신경 쓰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라카를 쓰다 보면 라카에서 이상한 기생충이 옷에 붙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미라든지 사면바리 같은 것들이 거기서 붙을 수가 있죠. 앞사람이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다 내 옷을 담그면. 여러분들은 옷 벗고 라카 휙 던지더라고요. 저는 라카에 들어가면 반드시 일회용 비닐봉투에다가 넣습니다. 넣어서 이제 가방에 넣어서 거기다 넣지, 내 옷을 그냥 라카 바닥에다 놓지는 않죠. 일단 두 번째가 이제 무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을 잘 닦고 내 양말을 신고 나오든지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수건을 깔고 나와서 안에 타월에다가 딱 던지죠. 그래서 바닥에 노출되지 않는 게 내 발바닥을 여러 명이 맨발로 다니는데 노출시키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두면 다 발톱은 상처받은 건 빠져요. 8월 셋째 주가 제 여름 휴가입니다. 왼쪽 손등에 500만 원 통지를 하얗게 변했는데 백반증이 아니라고요? 왼쪽 손등에 500만 원 하얗게 색깔이 변했는데 백반증 아니고 아무런 통지를 생활하다 문제없어. 근데 그 갑자기 얇아져서 까지면서 아프다가 연고를 받을 때 어떻게 착색이 됐다고요? 자, 희게 된 게 백반증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착시 현상으로 보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백반증 외에 손등에 그렇게 생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좀 덜 타서 하얗게 보였다가 빠지면서 상처가 났고 상처 났을 때 착색이 된 건 정상이죠. 착색은 시간 지나면 돌아와요. 비누하고 상관없어요. 발에 무좀 생긴 거하고 비누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아무 비누를 써서 깨끗이 씻으면 되고요. 바르는 무좀약 하루에 2번씩, 지간형은 6개월, 수포형은 9개월, 과각질화 같으면 1년 이상. 이렇게 약 바르면 깨끗하게 나와요. 없습니다.
저는 얼굴에 바르는 게 사실 없어요. 예. 자외선 차단제 골프 칠 때 잠깐 바르고 그것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나갈 때도 있고요. 제 피부 좋은 거는 부모 잘 만나서 그래요. 제가 대머리인 이유나 제가 피부가 좋은 이유나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대머리에 피부가 좋으셨어요. 염증 주사가 다 짜고 난 후에 먼저 짜지도 말고 주사도 맞을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최연수 여드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여드름은 약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짜면 흉지고 염증 주사 맞으면 꺼지고 피부가 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흉터 만드는 일이에요. 하지 마세요. 대상포진 흉터 남은 거요. 색깔 변한 건 시간 지나면 한 3, 4년 지나면 없어져요. 색깔이 뻘갰다가 갈색으로 변했다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건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2차 감염돼서 폐였다. 그 흉터는 영원히 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패이지만 않으면 색깔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그 사이에 원래 피부랑 비슷해져서 안 보이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상포진을 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아서 백신을 맞아야 되냐, 뭐 어쩌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우리 생명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냥 걸리면 좀 아프고 뭐 불편하고 하는 그런 정도예요.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대상포진이 걸리는 내 면역 상황은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면역에서는 절대로 안 걸리는 병이거든요. 면역이 아주 떨어져야 걸리는 병이에요. 그럼 면역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병이 몸속에 생기죠.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걸렸다는 것 자체에서 대상포진을 무서워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내 몸이 약해졌던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천수를 누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면역을 잘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대상포진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이 대상포진 걸리면 대부분 A종 환자예요. 면역이 아주 떨어진 사람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대상포진 환자 2명을 진단했는데 둘 다 대상포진이었었어요. 대상포진이 보통 이 한쪽만 생겨요. 척추를 중심으로 한쪽만 생겨요. 근데 그 미드라인을 넘어서서 반대쪽에도 대칭으로 생긴다? 대부분 A종 환자예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은 기본적으로 띠가 갈비뼈 1개 정도의 폭으로만 생겨요. 그게 3개 정도 생겼다? 대부분 저기에요. A종 환자들이었어요. 제가 본 A종 환자 2명을 레지던트 할 때 진단했던 2명의 환자가 다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순간 면역이 떨어지면 한 줄로 한쪽만 생겨요. 등뼈의 한쪽만. 등뼈의 양쪽으로 생겼다. 아니면 3층으로 생겼다. 그러면 거의 말기암 환자나 이런 경우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생기는 상황이 중요한 거지 대상포진 자체는 그렇게 뭐 내 생명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폐인 여드름 흉터는 영구적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바르서 폐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짜면 무조건 흉 생깁니다. 네, 색소 없어집니다. 네. 푹 파인 형태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아니요. 염증이 심하고 짜고 2차 감염이 생기고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키는 유전입니다. 밥을 잘 못 먹는다 해서 키가 안 크지는 않아요. 아주 뭐 영양이 결핍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밥을 하루에 3공기를 먹고 뭐 몇 칼로리 이상 섭취를 해야 되는데 입맛이 짧아서 2공기밖에 안 먹는다. 키 안 크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키 크는 거 다 유전입니다. 엄마 아빠 키를 보면 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분이 되게 몸 상태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내가 그걸 먹어야 되나?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죠. 안 걸리도록 하고 살아야죠. 스타틴 계열, 저게 저긴가요? 고지혈증 약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고지혈증 약은 그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고지혈증이면 운동해서 살 빼고요. 그 다음에 처방한 내과세미 약 먹으면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피부와 연관이 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던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저게 실체가 확인된 질병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에 염증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임파액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쉽게 설명을 할게. 아토피 갖고 많이 얘기하니까 아토피 얘기를 해볼게요. 아토피는 유전성 질환이에요. 유전성. 면역 체계에 IgE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긴 건데, 그게 왜 그러냐? 유전 요인이 제일 강해요. 가족력이 제일 강해요. 다른 소수의 요인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런 면역 반응이 이제 적응을 하죠. 후천 면역이 획득되면서 이런저런 어떤 면역 물질, 면역을 일으키는 항원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아토피 증상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러나 잠재된 그 유전자는 갖고 있죠. 그러다가 언제 나타나느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내 몸의 균형이 허물어지면, 내 몸의 균형이 허물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못 먹고 운동 안 하고 몸 상태가 나빠지고 뭐 그러면 몸의 균형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재돼 있던, 잘 적응해서 눌러놨던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의 경우에도 보면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아토피가 이제 자연스럽게 적응해서 사라져 있는, 잠재돼 있다가 내 몸의 면역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아토피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몸의 면역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피부에만 영향을 주겠냐고요. 그게 장에는 영향을 안 줄 것이며, 여성들의 자궁에는 영향을 안 줄 것이며, 내 심장이나 간장에는 영향을 안 주겠냐고요. 전신적으로 면역이 무너지는, 면역의 균형이 다 깨지는데, 그러면 몸속에 있는 장기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냐는 거죠. 저는 장누수 현상이라는 것도 그런 면에서 생기는 일종의 증상일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지, 장누수 현상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고 아토피가 심해지냐? 그건 아니지 않겠냐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불운하게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팔도 부러질 수도 있고 머리가 깨질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원인은 교통사고죠. 머리가 깨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머리가 다치고,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의 어떤 큰 상위 개념의 원인으로 인해서 하위 그룹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라고 설명하면 설명이 훨씬 쉽죠.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팔죠. 이거 하면 장누수 증상이 좋아지니까 아토피도 좋아진다. 이런 개념인데, 그거보다는 푹 자고 면역이 좋아지면 둘 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게 제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들마다 자기 이제 주관의 아주 객관화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생각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방송 오기 전에도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친구 입원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무리한 스케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불편하다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내가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좀 쉬어라. 쉬어라, 무조건. 일을 좀 놔라.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건강하고 돈하고 바꾸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방송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한 50 이후에 이제 중노년으로 들어가면서 뭔가의 이상한 증상이 느껴지면, 관절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본인의 일정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이게 지금 내 나이에 맞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정들이 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개는 바쁘고 무리한 분들이 많아요. 좀 쉬는 게, 쉬라 그러면 꼭 어디에 또 멀리 놀러 가야 되는 건데, 쉬는 거는 침대에 들어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게 쉬는 거예요. 운전해서 보따리 샀을 때 멀리 가면 그건 또 다른 일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둥거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게 내 몸을 쉬게 하고 내 마음을 쉬게 하는 거니까 몸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튼살 못 없앱니다. 여드름 안 짜고 두면 굶게 되고, 약을 먹으라니까요. 짜지 말라고 해서 그냥 두라는 게 아니라 약을 먹고 약을 발라라는 거죠. 그래야 여드름이 없어져. 네, 트레논, 연질, 캅셀, 이소티논, 제로큐탄, 니메겐 다 같은 약입니다. 화학명, 성분명으로 얘기하면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거죠.
옛날에 그게 루아큐텐이라는 상품명으로 나왔던 약이에요. 다행입니다. 네. 색소 침착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뭐 행운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약 바르면 아무 문제 없이 낫습니다. 예, 유전입니다. 흰머리 잘 생긴 것도 가족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머리가 흰머리가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건 제가 이제 60 넘어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늦게 생기는 거죠. 일찍 생긴다 그래서 뭐 건강과 상관없고요. 그다음 빠지는 거랑 또 상관없어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서 메트로미다졸 아마 드실 거예요. 고혈압이면 혈압 강화제 드실 거고 고지혈증이면 아까 얘기했던 고지혈증 약을 쓰겠죠. 안 쓰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요. 그 약을 계속 먹는 상황으로 줄일 수 없는 상황으로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자기가 셀프 컨트롤해서 약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조절하고 식이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고혈압 약의 용량을 낮추고 고지혈증 양을 용량을 낮추고 좀 더 끊을 수 있으면 더 끊으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면역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건 뭐 내 삶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네. 건강보험 시스템을 리셋하는 거는요. 자 이제 뭐 DH킴님 한 얘기 일부는 맞는 얘기예요. 저수가 체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이제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그냥 최대 다수가 가장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말랐으니까 고대 로마 때부터 얘기해 볼게요. 고대 로마의 의사들은 노예의 직업입니다. 노예들의 직업인데 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로마에서는 교육기관은 없었고요. 이제 뭐 다른 그리스나 이집트나 오래된 그 지역에서 의사가 되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게 국가 로마에서 시민들에게 했던 방법이에요. 의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나 이집트가 훨씬 더 빨리 발전돼서 문명화된 게 그쪽이 먼저 됐으니까 이오니아 지방과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이집트 이쪽이 문명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의사들이 먼저 생겼죠. 그게 현대 과학 같은 아니지만 히포크라테스가 이오니아 사람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이 로마로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국가 권력에서 그 노예 계급이나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 속주민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게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나라에서 돈 하나도 안 들었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엄청난 기득권이에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권한이에요. 로마 시민이 되면 그 사람들 뭘 해야 돼요? 군단병으로서 45세까지 일을 해야 돼요. 군대에 종군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의사만 하면 의사가 되면 시민권을 그냥 줬다고요. 로마에 오면 개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내에 의사가 늘 많죠. 물론 속주가 의사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 국가 로마에서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니 똑똑하고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개업을 하면 자격증 의사로서의 실력이 인정된 사람이면 시민권을 주는 게 국가 로마가 했던 일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시장에 맡겨놓은 거죠. 그 뒤에 뭐 이제 중세에 넘어오면 수도원에서 의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의료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보험 시스템을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가 프로이센 제국입니다. 비렐름 황제 때 비스마르크가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을 해요. 왜 했겠어요? 사회의 어떤 그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국가의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프면 국가의 자원의 손실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고쳐서 공장에서 일을 하든 농장에서 일을 하든 군인으로 복무를 하든 건강해야 된다. 왜? 그게 재산이니까. 그게 이제 비스마르크의 기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군국주의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먼저 시행했어요. 사회계약이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사회보장 정책이 아닌 거죠. 예. 국가에서 활용한 건강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정책을 시작했어요. 그게 근대 의료보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영미권에서는 영국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냥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되고 개업하고 하는데 국가가 별로 관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건 영미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왜 국가가 그걸 관여해? 예. 좋은 의료기관, 교육기관이 만들어지면 의사는 나오고 치료받는 사람은 적절하게 수가를 내고 진료를 받도록 해라. 이게 이제 그랬었었죠. 예. 그게 원래 영국의 시스템이었고 그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한 미국도 보면 자유방임형에 가까운 의료 시스템이 쭉 유지가 돼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증 자체를 의협이라고 하는 미국 의사협회 AMA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의협 회장이 의사 수를 정하고 의사 면허를 줘요. 국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 중앙행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믿지만 미국은 개인을 믿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왕실이 했던 그런 폭정에 그게 싫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다 건너 대서양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망명을 했던 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이 국가를 믿겠습니까? 국가는 최소한 전쟁 나지 않게 해라. 뭐 최소한의 치안만 유지해라. 치안도 우리가 부안관끼리 할게 간섭하지 마. 이게 이제 미국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까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갈아 부숴서 사회 보장 시스템 만든 게 오바마 의료 계획이 그거에 섰던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 돈 없는 사람 치료를 못 받는다는 그 개념이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영국이 1919년도에 1차 세계대전을 끝냈고요. 그로부터 20년 뒤에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을 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19년에 끝난 1차 세계대전이 20년 만에 다시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생을 2번을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세대예요. 어느 세대는. 그러니까 1917년, 16년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죠. 그때 20대였던 사람이 1939년에 40대에 다시 또 복무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의 웬만히 사는 중산층의 계급이나 귀족 계급의 경우라면 친구 중에 전사자 없는 경우가 없고 가족 중에 부상자 없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튼 스쿨 같은 경우는 그 즈음에 졸업한 학생의 3분의 1이 전사자예요. 돌아온 사람들도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2번 치르고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멀쩡하게 온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대영 제국, 영국을 지키기 위해서 팔다리를 잃고 목숨을 잃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안녕을 국가가 최소한 보장해 주지 못하고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당시 1946년도 집권한 노동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당에서 어떻게 하냐. 의사들로 하여금 우리 의료보험 해야 된다. 이런 분들한테 각자의 능력으로 치료받아라 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거를 설득을 하는데 영국의 의사들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1945년부터 48년까지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50년대 초반까지 그 노동당 정부에서 했던 그 보건정책이 뭐냐면 각 지역의 모든 의사단체들에 가서 모든 걸 설명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달라. 그러면서 그 당시 의사들한테 엄청난 그 자금을 지원해주고 병원을 거의 국유화하듯이 한 것이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하는 영국의 NHS 시스템입니다.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영국은 지금도 국민들이 메디컬 인슈런스가 아니고 메디컬 텍스를 내요. 메디컬 텍스. 본인 소득의 15%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가산이 붙어서 18%를 메디컬 텍스를 내요. 그게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2000년대도 아니에요. 1980년대부터 뭐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모든 의사들이 공무원화돼요. 처음에 그게 동의했던 1950년대 의사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없어요. 80년대 의사 된 사람들이 뭐야 이거 내가 공부해서 의사 됐더니 전부 그냥 월급 공무원식이야. 그러니까 욕심만 원 제대로 배운 욕심만 원 앵글로색슨 와스퍼들 어디 가겠어요? 미국 다 가버렸어요. 영국에 가서 보시면 대부분 의사들이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더라고요. 식민지 국가에서도 영연방 국가에서 들어온 이집트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의사들도 오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나마도 제대로 안 돌아가가지고 이번에 영국 보수당 정권이 14년 만에 정말 얼토당토하게 190석 이상 의석을 날리면서 노동당으로 바뀐 요인 중에 하나도 NHS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백인들의 잘 그리는 대장암 수술 진단받고 수술 받는데 1년 걸려요.
내년에 수술 날짜 잡아드리겠습니다. 말이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의료보험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국의 현실에 맞게 만들어진 게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물경 40년 가까운 세월들 조금 지나해서 전국민 개보험을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전국민 개보험하고 의료보험을 다 통합한 거예요. 역사로 따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2,000명 정원하겠다는 조기용 장관께서 한번 이런 역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의료의 역사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개업하고 있는 의사고 이런 걸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학교 때 좀 들은 얘기 있고 좀 관심 있어 공부하면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교묘하게 우리나라는 국민의 소득의 4.5%를 내고 이 의료보험 시스템을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저수가 체계가 그 얘기입니다. 국가나 공공의 영역에서 모든 책임을 져줄 수는 없다.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걷어야 되고 그 많은 돈을 걷어서 국가에서 다 재분배해야 되는 시스템이면 공무원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 공무원 시스템의 의사들이란 거는 지금 여러분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출근하는 의사 공무원 봤습니까? 의사들 일요일날 하는 병원 많아요. 왜? 이윤 동기가 있거든요. 저도 개업하고 10년 동안 일요일날 일했어요. 왜? 이윤 동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의사가 돈을 벌 목적이 있으니까 일요일도 안 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환자는 누린다는 거죠. 예. 우리 공무원들 보고 조금 인센티브 줄 테니까 일요일 나와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겠어. 토요일도 놀더만. 공공기관이 토요일 다 놀잖아요. 지금 토요일에 병원 안 하는 병원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관여를 하나, 그리고 보험 환자한테 저수가 체계를 유지를 하나, 나머지 분야에서 이윤 동기가 있고 그 이윤 동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해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토요일도 가면 되고 일요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틀어막겠다는 게 지금 현재 조기용 장관이 하고 있는 2,000명 정원이에요. 무지한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재설계해서 새로 하시겠다고요? 그럼 그 과도 기간 동안 몇 년, 10년 가까운 세월은 그럼 국가 시스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2,000명을 정원해서 1년에 뭐 5,000명의 의사를 만들면 새로 뭐 재설계해서 아주 낮은 수가로 양질의 의료를 만들어서 뭐 소아과, 내과 풍부하게 아무데나 가면 진료할 수 있게 생 시골에 가서 아무도 없는 1,000명, 2,000명 사는 면 단위까지도 의사들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쳐요.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네. 그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게 무리한 짓이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국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는 그 정책을 짓이라고까지 폄하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갈아엎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국가의 시스템은 이미 지난 4, 50년 동안 1970년대부터니까 한 50년 이상 만들어졌던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부러워하잖아요. 제가 요즘 환자를 보면 한 100에서 150명을 본다 그러면 20, 30%가 미국에서 오는 환자들이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이에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누가 뭐라 그래요?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 갈아엎어 갖고 모든 의료 시스템이 중단되는 이런 과격 무도한 일을 하는 일은 도대체가 행정을 배운 사람이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행정이에요. 행정은 국민이 불편히 느끼지 않게 차근차근 바뀌긴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편안하게 바꿔놔야죠. 행정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무리한 행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저 같은 의사들은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뭐 내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다니까요. 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을 늘려놔도 그때쯤 되면 그분들 의사로 할 때쯤 되면 나는 의사를 못 할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10년 뒤인데 무슨 제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요. 제가 뭐 후배들한테 인기를 얻어갖고 의협회장을 하겠습니까? 뭐 제 이해관계가 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래놓으면 댓글이 뭐가 붙는지 아세요? 피부과에서 돈 벌어놓고 저런 얘기한다. 피부과에서 돈 번 게 죄입니까? 네?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이래서 돈 번 게 죄가 되냐고요. 네. 벌어서 세금을 안 냈으면 제가 되겠지만 다 세금 내잖아요. 네. 번 돈 60% 세금 내는데 뭐 얼마나 더 받아가야 뭐 세금 얘기 하시겠어요. 도대체가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 정책의 저수가로 인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서 소아과 하신 선생님들이 소아 환자들을 봐서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소아과 오픈런을 없애려고 생각해야 돼요. 현재 소아과 선생님들이 줄지 않았어요. 제 얘기가 듣기 싫으시면 이국종 교수님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공익만을 위해서 살아온 훌륭한 의사분이 한 얘기도 들어보세요. 이국종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이제 대령이신가요? 해군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생자 수가 100만에서 25만으로 4분의 1로 줄었는데 소아과 전문의는 4배가 늘었어요. 왜 소아과 오픈런이 생겨야 되는지는 그럼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아과 환자 수가 4분의 1로 줄었는데 소아과 의사 수는 4배가 늘었어요. 그런데도 소아과 오픈런이 벌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를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료를 하면 내가 망하니까. 그럼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의사를 2,000명을 뽑아가지고 더 뽑아갖고 소아과 의사를 늘리겠다? 그건 무슨 회계망측한 생각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국종 교수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번 피부과에서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국종 교수님께서 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돼요. 국가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조규용 장관보다 훨씬 더 많이 걱정합니다. 환자를 걱정을 해도. 예. 조규용 장관은 본인이 국회에 썼던 발언에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2,000명을 늘리자고 주장한 사람이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은 조규용 장관이 지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피해 주는 일 없어요. 한 분만 본인이 했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만두시면 그 다음에 답이 풀릴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본인이 국회에서 한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분의 말을 믿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얘기가 정확한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받을 거라고 생각한 얘기가 아니고 저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얘기, 의료사에 대한 얘기, 그 얘기에 약간의 숫자의 오류는 있고 시간의 오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고대 로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을 잠깐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이건 거의 다 사실이 거의 부합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보고도 2,000명을 덮었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이고, 피부 얘기해야 되는데 DH킴님 책임지십시오. 제 잘못은 아닙니다. 자, 피부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우리 인간의 표현은 진화론과 반대인 것 같습니다. 퇴화된 거라고 보는데 퇴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단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고 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고 우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진짜를 쓰면 뭐 진보, 진화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화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그 길로 가서 그 진화의 결과로 멸종되는 동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공룡이 그렇습니다. 공룡이 따뜻한 온난한 기후에 크게 자라는 그 이파리들을 먹고 큰 공룡들이 자랐어요. 그래서 용광류 같은 공광류들은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길이가 뭐 70m, 80m예요. 심지어는 공룡의 꼬리를 뜯어먹고 있어도 공룡의 머리가 그거를 인식하는데 신경 전달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2초인가 3초인가 걸린대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 손가락을 찔렀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는데 2초, 3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포유류는 공룡의 꼬리만 뜯어먹고 가도 공룡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진화를 했어요. 진화한 거예요. 공룡이 사이즈가 커진 거는. 근데 6천만 년 전에 백악기, 중생대 백악기 만렵에 소행성이 터졌어요. 지구가 난리가 났어요. 적응력은 꽝입니다. 그래서 멸종의 길을 걸었죠. 작은 공룡들만 살아남아서 뭐 조류로 진화했다는 얘기는 있죠. 작은 것만. 진화에 뒤진 것 같은 작은 공룡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퇴화라는 것, 퇴보라는 개념하고도 이제 다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이 옷을 입고 냉난방에 거쳐야 되는데 털이 나야 될 이유가 없죠. 당연히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털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점점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데 이 저작을 해야 되는 사랑니, 어금니, 넓은 어금니거든요.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다 현미 안 먹고 정제된 그 10분도 12분도 쌀 먹죠. 밀가루 갈아 먹죠. 국수 조리해서 먹죠. 그러니까 맨 안쪽 어금니에 있는 4개의
이 갈아내는 맷돌 같은 사랑니는 필요가 없어지죠. 퇴화 중이죠. 이게 진화냐? 아니죠. 단단한 걸 갈아먹지 못하니까 퇴화죠. 근데 그게 진화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새끼 발톱 보시면 단단하지가 않고 물렁물렁해서 목욕하고 나면 막 퉁퉁 불잖아요. 그 무좀 아니에요. 퇴화 과정 중에 있어서. 왜냐하면 신발 신고 있으니까 거기 발톱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퇴화되는 과정 중에 물렁물렁해진 거예요. 그냥 다듬고 그냥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무좀이라고 오는 병원이 많은데 환자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건 없다는 거죠. 자, 그게 진화예요. 근데 진화인데 보면 보기는 안 좋고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는 방향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우리가 모든 문명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금니에 그친 뭐 현미 같은 것도 씹어 갖고 소화를 시키는 덜 진화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피부가 취약해진다는 그런 표현은 우리가 문명의 힘으로써 어떤 옷이든 에어컨이든 에어컨디셔너든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어 안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진화의 결과가 반드시 생존에 유리한 건 아니다. 다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변화에 생존한 생물들 그것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죠. 항생제 장기 복용을 했다. 면역이 바뀌지 않아요. 항생제를 장기 복용했다 해서 내 면역 체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무너져 내린 거죠.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항생제를 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염증들이 잘 생기는 거예요. 적응하면 돼요. 치료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내 면역이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면 되는지 그거는 약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때 자고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해서 내 몸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시간과 나의 생활 태도, 섭생, 운동,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뿐이죠. 항생제를 장기 복용해서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의 면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아토피 치료에 대해서 치료의 효과 없습니다. 어떤 화장품을 바르도 아토피의 치료의 효과는 없습니다. 아토피가 성해서 불편할 때는 약 먹고 약 바르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가 끝난 다음에 아토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토베리아 같은 거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는 약물 치료 외에는 답 없습니다. 네, 피부과 선생님들이 류마티스 질환을 빨리 발견하는 이유가 류마티스 질환들이 대부분 피부에 어떤 형태로든지 묘한 변화들, 조그마한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피검사보다도 피부과 선생님들이 보고 진단하는 경우가 더 빠른 경우도 많아요. 족저근막염이 심해서 주사를 맞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통증이 있을 때 그거를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예스터 박사님이 있다 그러면 아프면 진통제 먹자는 주의가 이제 예스터 박사님의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보고 좀 견뎌보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원인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걸려도 통증은 좀 참고 갈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고요. 왜 그래? 원인이 찾아지면 빨리 일단 진통제를 써서 통증을 없애놓고 그 다음에 치료해도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우리 예스터 박사님의 생각이 저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자꾸 맞잖아요.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부작용이 생기죠.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그게 이제 여기 족저가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인대가 뭐가 잘못됐다면 인대를 강화시키는 치료가 있으면 수술적인 방법이 있으면 해보고요. 아니면 내 발에 맞는 깔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걸을 때 본인이 그 걷는 습관을 바꾸시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발이라고 칠게요. 발. 여기 엄지발가락을 치면 요렇게 하고 걸어야 돼요. 우리는 발바닥에서 이렇게 하고 터덕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발가락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땅바닥이라고 치면 요렇게 걸어야 돼요. 발에 힘을 줘서.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힘을 주면 발이 이렇게 서요. 발가락이. 요렇게 하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안 아파요. 이게 이제 보통 등산할 때 그렇게 걸어요. 그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요렇게 하고 힘을 주고 그러면 이게 딱 그 발가락이 신발을 신고 있어도 흙을 움켜쥐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쫙 들어가죠, 발바닥에. 손으로 해보세요. 힘이 안 들어가나.
정말 앉아서 여러분들이 발바닥 갖고도 이렇게 신발 신고 있던 맨발이든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셋째 발가락에 힘줘서 발톱으로 그냥 땅을 찍는다는 느낌까지 이렇게 발을 한번 움켜쥐어 보세요. 그러면 발바닥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힘이 들죠. 그래서 인대가 튼튼해지면 족저근막염도 훨씬 덜해요. 너무 편하게 주사 맞는 거를 이렇게 해서 편하게 통증을 가리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드름 압출해도 되나요? 약 먹고 약 바르시라니까요.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여드름 환자 본 지가 뭐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소티논 약 먹고 크레오신 발라서 효과가 없다고요? 아유,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크레오신 같은 게 얼굴 기준으로 하루에 2-3번 발라서 한 달에 2병까지 써보세요. 좋아집니다. 그렇게 한 3-4달 정도 치료해보고도 없으면 그때 가서 보고 짜든지 짜도 짜야 되겠죠. 아주 드문 경우거든요. 유아에게 성인의 사막에 전염될 수 있냐? 가능성은 있지만